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 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찬찬히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지 하는 신박사의 생각도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서 약세장의 시작일까 아니면 매수 기회일까, 또 이제 첨예하게 언론들이 또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델타 변이 또 어땠는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지표가 지금 어떻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것들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한 2%대 빠졌는데요. 유럽이 좀 많이 빠졌죠. 유럽이 이제 유럽 스톡스 지수가 4.7% 빠졌고, 음봉 보십시오. 길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길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음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두려움, 시장의 심리가 이제 작용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뭔가 좀 안정화되어 가던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 가는 어떤 환경 하에서 확진자가 이제 최근에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가 나타나? 하는 깜짝 놀란 거죠.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순간적으로 미치면서 유럽 스톡스 지수 4.7% 빠졌고, 유로 스톡스 은행 지수는 6% 넘게 빠졌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4%대 빠진 흐름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요 확진자가 생겼다 하면 이제 아마 더 빠졌을 건데, 이제 벨기에에서 확진자 나왔다. 백신 미접종자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유럽을 더 강력하게 하방으로 밀어붙인 그런 주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권 증시는 미리 이제 선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유럽이 이 부분을 처음 반영하면서 미국은 2%대, S&P, 나스닥, 다우가 2%대. 그나마 나스닥이 그나마 좀 방어했죠. 왜냐면 코로나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좋았죠. 모더나 같은 게 20% 튀고, 그래서 여행 업종이나 항공 업종 이런 데는 폭락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우 쪽에 있는 그런 주요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애플 비롯한 요 2, 3% 정도 빠졌어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3%대. 넷플릭스, 언택트 기업들은 근데 좋았습니다. 언택트 기업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언택트 기업들은 좋았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죠. 모더나가 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런 기업들, 암젠도 지수보다는 덜 빠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헬스케어 종목들은 이제 급등 내지는 상승을 했고, 코로나 관련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보다는 덜 빠진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방어적인 좀 흐름을 보이면서 보십시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거 플러스 바이오엔테크 14%, 이렇게 좀 튀는 흐름들 보였다는 거. 그래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언택트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 투자 심리에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도큐사인이든 이런 것들, 언택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흐름들이었고, 뉴욕 거래소 측은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 다 빠졌죠. 화이자 이런 것들은 백신 기업으로서 이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폭락에 이제 엑소모빌 같은 것도 이제 3.5% 밀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릴리사 보합 정도고, 키트, 진단키트 이제 업체 플러스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언택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였다. 보시면, 코로나 관련이 아닌 바이오 종목들은, 빠졌죠. 근데 이제 방어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이제 우호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가가 이제 크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 코로나가 또 확산될 거라는 어떤 공포심은 결국 이제 석유 수요를 이제 감소시킬 거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이제 발동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 유가 상승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했는데, 미국 이제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이제 비축을 풀고 뭐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취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람대로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와, 근데 13%나 유가가 빠지네요. WTI 기준입니다. 미국 텍사스 중진유 기준이고, 브렌트유도 11% 빠졌습니다. 브렌트유도. 그리고 두바이유 이제 12월물 선물도 11% 빠지면서 유가가 11에서 13% 빠지는 흐름.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9.8% 빠졌습니다. 급락이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 빠지면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들이었을 거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보합 정도라서 그나마 이제 지수 대비 방어적인 부분을 보였던 것 같고, IMX 이제 생명과학 지수도 보시면 뭐 우리나라 이제 헬스케어 업종과 비슷합니다. 1년 내내 이제 박스권 옆으로 기는 흐름 보였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뭐 이 정도 내려와 있죠. 그건 이제 미국의 바이오 종목들보다 2020년도 상승폭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은 옆으로 기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비슷한 궤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역시나 비코로나 관련주까지 또 이 지수 빠지는 것 때문에 같이 밀리면 또 굉장히 강력한 또 저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음봉 뭐 2%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뭐 앞서 보시면 이런 데서도 이제 2%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델타 변이가 엄청 확산됐을 때 뭐 6월 달에 이렇게 1.3%, 이때도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2% 장중에 빠지고 다음날 바로 돌렸죠. 그래서 뭐 델타 변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도 크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따 관련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요,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새 변이를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 시장 예상대로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고, 델타 변이보다 돌연 변이의 수가 2배 달하면서 전파력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남아공 중심으로 이 변이로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조금씩 이제 뭐 벨기에에서도 발견되고 뭐 홍콩에서 발견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새로운 신종 변이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발견된 건 아니고 11일 이제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이후 남아공, 홍콩으로 이렇게 또 이제 퍼진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보여지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일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 확인했다 하면서 이미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염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게 좀 확인이 되면서 뭐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발작을 좀 일으켰다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쪽에서 엊그제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시장에 폭락을 안긴 게 이제 벨기에 쪽인데, 유럽에서 이제 처음 이제 확진자가 이제 사회가 나온 거죠. 백신 미접종자라는 게 그래도 이제 뭐랄까, 백신 맞은 사람은 이거 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모더나 화이자 등의 이제 백신이 또 이 신종 변이에 또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절차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법들이 이거 효능이 안 나오네? 그럼 이제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mRNA 백신이니까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더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지금 백신 접종률은 6%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무리 선진국에서 8, 90%의 그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있고 안심한다 하더라도 뭐 국경을 완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아프리카에서 발병돼가지고 뭐 어디 뭐 다른 지역 갔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또 전염시켜버리면 이거 뭐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백신 기업들이 현재 모더나나 이런 데들을 지금 보면 가격을 올렸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어떤 뭐 부분이긴 한데 이 아프리카의 어떤 접종률을 높이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이 낮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이런 쪽으로 남미 쪽이나 이런 쪽 높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데가 이제 백신을 별로 못 맞거나 접종률이 낮으면 뭐 선진국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만 그렇게 접종률이 높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S&P 500 빅스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요 지수인데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이제 80 넘는 수준으로 이제 초급등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표를 보면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해서 초기 지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뭐 변이 발생 뭐 인플레, 뭐 국제금리 급등,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 악재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팡팡 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튀었던 발작적인 부분이 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태가 뭐 여기 뭐 작년도 이제 3월달 같이 이런 사태로 뭐 초급등하는 흐름까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어느 선순환에서는 대응하는 그런 백신 회사라든지 어떤 정책들, 대응책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바이러스도 이제 진화를 하잖아요. 우리 뭐 생물체가 이제 그 번식을 계속하고 종족을 이제 번식시키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바이러스도 어떤 그 진화를 하는 거죠. 전파력을 높이고 치사율을 낮추면서 계속 이제 복제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파율이 높다면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치사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특성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스파이크 돌기 부분 변이가 많다는 건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다른 특성들은 어떤 건지를 이제 판단해야겠지만 어쨌든 치사율은 좀 낮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된 리스크로서 아마 판단하게 되고 여겨지게 될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리가 인류가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판단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이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에 언론도 그렇고 막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뭐 사상 최대 다우지수 폭락이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 제일 높은 단계에서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포인트로는 가장 크게 빠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발작적인 부분으로 좀 형성될 것 같고 그 특성이 확실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는 병동성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약세 흐름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 뭐 붕괴되는 흐름 이런 걸로 가진 않을 거라 봅니다.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뭐 요 변이에 대한 어떤 보도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재감염률이 높고 두 번째 전파 속도가 빠르며 세 번째 기존 변이에 대해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가 이제 훨씬 많아서 형성된 적응 면역의 효과가 낮을 걸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항체가 있는 사람들도 그걸 돌파해서 이제 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수주 내로 기존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60에서 90일 내로, 화이자는 100일 내로 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에 맞는 부스터 샷을 개발해서 임상에 진입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어떤 대책들이 나오면 결국 이제 시장은 안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선에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든 그리고 정부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제한된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현재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다른 일부 저명한 교수들도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인지 아프리카의 낮은 접종률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그래서 정확히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발표 이전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이란,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남아프리카 국가발 항공기의 운항 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그만큼 더 큰 시장 충격을 받은 거죠. 뭐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효능에 대한 이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조금 기존 대비해서 50% 대비해서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나오면서 화이자 경구 치료제가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다 해서 화이자 주가가 이제 지난 금요일 좋았죠. WHO의 이제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새로운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거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오미크론으로 명명한다. WHO는 11월 24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처음 인지했고, 해당 검체는 11월 9일에 이제 수거된 것이다. 현재까지의 예비 증거에 따르면 다른 VOC 코로나 변이겠죠? 코로나 변이에 비해서 재감염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걸로 알려졌다. 새로운 변이의 전파력은 수주 이내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이제 모더나의 어떤 발표를 굉장히 또 시장에선 주목할 수밖에 없죠. 또 이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약을 좀 만들어 달라는 또 요구일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에서는 베타 델타 변이에서 확인되었던 높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 특성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같은 변이 조합은 백신 효과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상업적인 발언인지 참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는 거니까, 현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mRNA-1273 부스터 샷이 여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스터 샷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주 내로 현재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 거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가지 전략을 취해 나갈 것이다. 첫 번째, 아까 이제 부스터샷이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베타 델타 변이 대응 위한 기존에 진행하던 2건의 신규 백신 임상을 이 오미크론으로 확장하고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개발해서 60에서 90일 이내로 임상에 진입할 것. 그래서 이제 모더나의 어떤 공식 보도 발표는요, 우리를 믿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뿐이 아니라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바이오엔테크하고 2주 내로 새 변이에 관련된 어떤 연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100일 이내로 이제 출고할 수 있다. 새로운 이제 mRNA 백신을 이제 6주 내로 개발해서 100일 이내로 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백신도 결국 이제 이 mRNA 관련된 모더나 화이자가 가장 빠르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시세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도 성명을 내고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을 개발한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영국 옥스포드대도 새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발표가 나올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대응 방법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델타와 누 변이 바이러스 이제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비교를 한 게 나와 있는데 델타 변이도 2020년 10월 달에 인도에서 이제 처음 나타났는데 이거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듬해 올해죠. 올해 이제 6월 달, 7월 달에 굉장히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었죠. 그래서 이제 봉쇄되고 막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보여지고 지금 11월 달에 이제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또 각 국가에 확산되는 거, 특히나 이제 미국에 확산되는 거 가장 두려워하죠. 이게 돌연변이의 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전파력이 높다는 거가 두렵다는 부분이 크고요. 보시면 이제 전파력이 6배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전파력이 델타보다는 높다고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세지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이 인체세포 표면 수용체와 결합해서 침투하죠. 어제 제가 이제 엊그제 그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체 면역과 백신으로 만들어진 이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제 감염을 막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침투력과 또 항체가 이제 딱 맞물려 가지고 세포로 침투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항체 공격 회피력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더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치료제나 백신이 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돌연변이가 많으면 높아진다. 그게 이제 두렵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봄 여름에도 무섭게 또 시장에 또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줬던 델타 변이 관련된 내용 한번 복습해 보죠. 인도 델타 변이 뭐길래 해서 지난 6월 달에 나온 기사들 그때 막 엄청 이제 두려움에 떨어졌죠. 특히나 이제 세계 뭐 70개국 이제 추후에는 뭐 120개국 넘게 그게 확산돼 가지고 뭐 우세종이 될 우려를 했는데 진짜 우세종이 됐죠. 그래서 각국 확산세를 보였던 그때 당시 어떤 기사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전염력이 강한 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변이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이런 신종 변이보다 또 더 강력한 게 나오지 말아라 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인도가 그랬고 지금 남아공이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접종률 낮은 국가에 백신을 어떻게든 무상이든 엄청난 저가든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이거 어떻게 보면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속도로 내는 미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을 했었죠. 그래서 막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이 좀 전개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 확진자가 확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현지 감염병 전문가들은 항체 보유자 중 최대 90% 이상을 백신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됐다 회복해서 면역을 갖게 된 경우로 보고 있다 해서 집단 감염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파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또 이런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는 어떤 주 요인이 되고 과거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해졌던 게 이제 결국 집단 감염을 형성시키면서 약해졌던 거죠. 그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빠르게 만든 백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좀 만드는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냥 냅두면 이렇게 뭐 집단 감염이 되겠죠. 전 세계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망자를 양산하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연적인 집단 감염으로 가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제 백신을 통해서 집단 감염을 형성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뭐 독감 같은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된다면 참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하는 고민을 아마 각국 정부가 했었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던 와중에 또 다른 변이가 이렇게 발생해서 또 시장은 또 큰 충격을 받는 거죠. 파우치 이제 소장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국립 전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능가하는 변이는 안 나올 것이다.
이거 지난달에 얘기한 거예요. 지난달에 10월 달이죠. 예. 근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도 지금 코로나는 분석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 안 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역량을 초월하는 변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주요 급증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새 변이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감염을 통해 자가복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우치 소장은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했다. 없을 수는 없고,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 변이가 유럽 벨기에뿐이 아니라 지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체코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감염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좋진 않은 분위기를 좀 만들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이게 치사율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또다시 또 출현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이 조금 더 연기되는 뒤로 이제 밀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부분이 증시에 타격을 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제 유럽에 이제 퍼지면 다른 국가에 이제 무조건 퍼지게 되죠. 유럽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유럽이 퍼지면 이게 미국에서 또 퍼질 수밖에 없죠.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가는 지역 국가가 지금 유럽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그 유럽과의 어떤 그 국경을 찾아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도 아마 이 확진자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치사율의 어떤 부분일 텐데 치사율이라든지 어떤 증세 이런 것들이 델타보다 이제 과격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게 엄청난 뭐랄까요, 또 다른 어떤 증시에 타격을 엄청나게 주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이 주말간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격하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지나가는 어떤 이슈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두려움에 휩쓸리는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 중이다. 홍콩, 이스라엘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제 오미크론 첫 보고를 한 남아공 의사가 증상이 이제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렇게 위험성이 그리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도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렵게 이 이슈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쿠체 박사는 환자 중에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젊은이들과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살 아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코로나19 증상인 미각이나 후각 상실을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 그만큼 뭔가 좀 심각한 어떤 증세를 야기시키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증상은 이전에 내가 치료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고 아주 경미했다. 구체적으로는 총 24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 건강한 남성들이었으나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환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 미접종자였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확실히 이제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접종자가 훨씬 적은 아프리카 쪽에 이게 퍼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기저질환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들이 새 변이에 감염됐을 때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 박사가 또 그 SNS에 또 올린 내용 이제 발췌를 해보면 오병 한양승근 연구원님이 또 요약을 하셨네요. 오미크론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며 병원 입원율이
급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미크론은 경미한 증상으로 입국 전 검진 환자들에게서 우연히 발견되었을 정도로 그동안 퍼져 있는지도 몰랐다.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안젤리크 쿠체 박사도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피로 호소하는 것들, 중증 환자는 없었고 아주 경미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이제 밝혔죠. 아까 본 그 내용입니다.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데 유독 국내는 자극적인 기사로 공포감 조성 중 해서 다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과거 델타 변이 때 어떤 증시에 충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델타 변이 공포에 뉴욕 증시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7월 달입니다. 별로 안 됐어요. 다우 지수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 타격받는 게 다우 지수죠. 그런 이제 컨택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이렇게 나스닥이나 S&P는 별로 거의 빠진 게 없는데 다우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엄청난 글로벌 확산으로 폭락했던 요때 보시면 다음날 다시 바로 회복했는데 다우가 유독 이렇게 약세를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보시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그나마 이제 뭐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이제 언택 기업들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뭐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이제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컨택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금방 회복하고 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60일선 한번 닿고 음봉 나오고 다시 올려졌죠. 앞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음봉을 좀 크게 만들긴 했죠. 그래서 61선 요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추세적으로 붕괴하는 내용까지는 아닐 거라 봅니다. 한국 증시는 어땠느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락을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코스피 지수 단에서는 약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삼성전자 폭락하면서 만들어진 하락 요때가 더 컸죠. 그래서 코로나 변이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타격을 크게 받진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 때. 그리고 코스닥은 진짜 별로 안 받았죠. 왜냐면 뭐 코스닥에 뭐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덜 받았죠. 뭐 전기차나 이런 쪽 덜 받았고 그래서 코스닥은 되려 이제 델타 변이 확산되는 그 글로벌 증시 후폭풍이 있을 때도 별로 안 빠지는 흐름들. 하지만 역시나 삼성전자 급락 나올 때 빠졌다는 거. 그래서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제 국내는 뭐 신종 이 변이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지금 4,000명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최대로 지금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지연시키는 역할을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위중증 환자 추이가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이게 뭐 확진자가 뭐 하루에 뭐 10,000명 나오든 20,000명 나오든 중증이라든지 사망자가 안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가는데 조금 좀 어렵죠. 명분상.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아마 정부 쪽에서도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식으로는 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답도 아닐 거고 결국은 이제 저는 항체 치료제가 답이라고 봅니다. 뭐 백신 접종률 높인 것도 그렇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항체 치료제를 말 그대로 확진된 모든 경증 대상으로 맞아버리면 중증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제서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인제사 맞는다고 하잖아요. 항체치료제. 진작에 했으면 이 중증 환자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안 나오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한지에 따라서 이 중환자를 확 꺾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죠.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이 발생으로 이제 어떤 발작을 일으켰다 보여집니다. 추세적인 약세는 아니고요. 해당 악재는 끝이 정해진 악재라고 봅니다. 대응 방법이 나오게 될 재료라는 거죠.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대응 방법을 짜려고 시작됐잖아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각국 정부도 이제 어떻게든 아프리카 쪽 출입을 막던지 뭐 이런 식으로 악재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유럽 증시 폭락은 벨기에 확진자 발생 뉴스 때문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미국 최대 소비지죠. 그리고 유럽 타 지역 내지는 중국, 동남아 제조 공급망이 이제 몰려있는 지역이죠. 이쪽으로 신종변이 확진자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증시 하락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증시 변동성 구간은 백신 개발사들의 신종 변이에 대한 효력 여부, 대응 백신 개발 로드맵, 치료제 신종 변이 효력 여부 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이어지거나 혹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흐름일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 그래도 좀 필요하다. 신종 변이 확산 시 초기 증시 약세 기조는 보이지만 주요 성장 업종은 제 갈 길을 갈 걸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유가 폭락 그리고 국제금리 급락은 성장 업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악재적으로 이제 약간 좀 둔화되는 흐름을 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 우려를 좀 약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뭐랄까 환경 조성을 조금 이연시킬 것이다는 부분이 성장 업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특출난 종목들은 또 제 갈 길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지난 델타 변이 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전체 지수가 영향받으니까 같이 빠지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걔네들은 치고 달렸죠. 그래서 주요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뭐 항공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위드 코로나 리오픈 관련 주들은 회복이 조금 더디거나 낙폭을 좀 더 보인 뒤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봐야겠지만 이 빅스 지수 지표를 가장 최우선에서 보는 것이 해당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지속력을 보일지 판단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전략, 견해는 신종 코로나 변이 악재도 결국은 지나갈 소멸 이슈로 성장주 위주, 전기전자, 자동차, 비코로나 바이오 중심에 대한 전략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더욱 강력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합니다. 언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가지고서 제2의 리만 브러더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나왔죠.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 크게 빠지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밸류도 위드 코로나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폭락할 때 가장 폭락하는 그 종목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면 사실 가장 매력적인 단기 저가 매수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주 위주 중심 전략이고요. 단기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쪽은 위드 코로나 최근에 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더 빠지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뭐 약세장 시작은 절대 되긴 좀 어렵다 보고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섹터별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전략을 저는 이제 구상하고, 다음 주를 또 이제 연말 장을 또 이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저도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가지고서 대하지만 그게 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시장을 접근하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스스로도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면 이제 생각하고 닥치면 행동하면 뭐 발전이 없죠. 그리고 10년, 20년 주식 경력이 있더라도 돈 못 벌거나 뭔가 좀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면 예, 그런 어떤 준비된 자세가 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의 고수가 되는 거는 1년만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20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주식 오래 했다고 고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 1년 안에 고수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예,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만큼의 올바른 방향으로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전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리스크,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결국 이제 한 달 뒤, 두 달 뒤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았는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지난 델타 변이 때 시장이 받았던 어떤 이제 변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판단하는 게 내가 옳았는지, 예, 뭐 델타 변이 때도 보면 알았을 거고, 작년 3월 달도 마찬가지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론 나왔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했을 때, 지수 폭락했을 때 BBIG 섹터 담았으면 지금은 주식 거부가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주식시장은 사실 왜 이리 항상 어렵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금전적인 목표도 이루고 경제적인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에 따른 문제죠.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결과물도 달라지는 게, 그게 바로 매력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전략, 예, 여러분의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주 또 시장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또 현명한 판단할 수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